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예찬 민주당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배경과 속셈이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는 이제 당연히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냉랭했다고 그러네요. 서로 뭐 아는 척도 안 했다니. 근데 좀 왜냐하면 검찰총장하고 뭐 왼수지간 보듯이 했다면서요. 그 법무장관 아주 밀접한 관계니까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도 말이죠. 만나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자리인데 두 사람은 서로 견원지간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견원지간. 예, 예, 그러네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도 달려오고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동선이 안 부딪히게 갈 때도 그냥 각자 사라져 버렸다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참. 어쨌든 지금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관계인지 그 갈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처음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구하고 싶더라도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추미애 장관을 기용해가지고 윤석열이 그 제동 걸어가지고 조국이 구하겠다. 그 자체가 애초부터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가서 아무리 자기가 장관이더라도 들어가서 일단은 윤 총장하고 사이에서 논의를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 들어가자마자 인사 학살인가? 대학살을 했잖아요. 보란 듯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또 꿀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태가 악화된 거야. 이게 정말 나랍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어느 자리에서 뭐 인사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뭐 인사 아무 고난도 없는 그렇지. 사람인데 뭐 요새 마음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지가 다 하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지. 근데 어제 이제 제일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11월에도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을 때 그때는 조국 사건을 말하자면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반부패 뭐 이런 척결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해서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 대통령으로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럴 때, 아니,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이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자기한테 엄청 스트레스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자기 임명. 그래서 자가당착이야 말하자면 자기가 임명해놓고 자기가 그 사람 미워가지고 말이지 그렇다 하는 이것도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지금 와서 굳이 윤석열 총장을 건드려가지고 설령 쫓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데미지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흙탕물에 같이 뒹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무슨 저 최강욱 선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밑에서 충성을 잡고 그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바람에 문 대통령 입지는 더 좋아진 거야 지금. 그 차라리 가만 대통령이 일하고 그 뭐 김용민인가 그 사람 초선 의원이라면서 그건 자기 초선 의원 일하고 말이지. 뭐 누가 그랬더라 저 진중권 씨가 그랬나? 뭐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고 그러더니 뭐 했다고 대통령도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진짜 레임덕이 된 거 아니냐. 초선 의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조롱을 했다고 말이에요. 하니까 문 대통령으로서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자기가 사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고 뭐 또 인권 뭐 수사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그 제도화하고 하는 이런 문제라고 자기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 재임 중에 이런 것은 했다 이게 중요하지. 윤석열이 쫓아내나 마나 자기도 결국 저 2년도 안 돼서 나갈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생각에
내가 뭐 명목적인 충성 문제한테 흔들려가지고 내가 가볍게 행동했다 그런 생각, 그런 기록은 안 남기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당신들이 얘기했던 대로 스스로 이 권력이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공수처 발족이라든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 등 후속 조치도 완벽하게 추진해달라는 거 보면은 원칙적인 얘기인데 다만 그 협력이라는 말을 놓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둔 거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 신뢰를 의미하는 거냐. 협력했다는 것은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추미애한테 힘을 실어줬느냐. 검찰총장, 추 장관한테 좀 잘 협력해. 그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와서 갑자기 윤석열을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곧 7월달 돼가지고 이제 공수처가 이제 설립되는 게 중요하거든. 공수처만 만들어지고 나면 문 대통령이 굳이 뭐 자기 입을 댈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거취는 공수처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때까지만 그냥 윤석열 달래놓는 게 낫지. 지금 와서 다시 싸움판을 벌여놓을 필요도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덕담을 하는 거지. 이를테면 둘이 잘해서 해. 왜냐면 조금 있으면 공수처 될 거야. 그때까지만.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계산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처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주 촌철살인의 논평을 했대요. 애완견이 곧 들어올 테니까 맹견의 입마개를 잘 씌우면 된다. 그때까지만. 그걸 뭐, 그 정말 말 잘했네. 그러니까 공수처는 애완견이니까 애완견만 들어오면은 그동안까지만 맹견 입마개 탁 씌워놓으면은 더 이상 뭐 수사 못하게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거기에 그냥 뭐 나가라 마라 할 것도 없다 이 이야기죠. 그럼 공수처가 와서 1호 수사로 시작하면은 뭐 꼼짝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걸로 안철수 씨는 보고 있더라고요.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부드러워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애완견이긴 한데 문 대통령이 기르는 애완견은 맹견 중에도 맹견이거든 공수처가. 그러니까 저희 맹견이 들어올 때까지만 그냥 쟤 좀 입 좀 살 막아 놓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어제 문 대통령의 이런 침묵, 어떻게 보면 침묵인데, 이해찬 대표도 걸핏하면 항구령을 내리잖아요. 뭐 개헌론 나오니까 그 항구령 입 닫아. 또 윤미향 그거 꺼내지 마. 근데 또 어제는 비공식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윤석열의 윤자도 나오지 말게 하라. 뭐 이렇게 또 항구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비공식 최고위원회까지 열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함구령을 내린 것은 윤석열 보호하고 윤석열 잘 때라고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노회한 정치력을 볼 때는 나름대로 여권 내에서 윤석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또 앞으로 대처 방안까지를 감안한 항구령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해찬 이 양반도 이제 정치가 끝날 때 다 됐죠. 그래도 뭐 상황 얘기도 나와요 지금. 물러났어도 대단하네. 옛날에 뭐 실세 총리 한다더니 하여튼 K 뉴들인가 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그 위원장을 하고 있는 뭐 사실상 맡고 있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의 무슨 한국판 뉴딜 그걸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로 K 뉴딜이라는 거, 뭐 코리아 뉴딜인지 뭐 이런 것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그런 국정 목표를 지원한다는 건데 물러나서도 계속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상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에요. 저 양반 옛날에 뭐 학생운동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저렇게 이를테면 출세가도를 달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 애초에 그 학생운동할 때 모토가 민주화인데 지금 보면 지금 그 거기서 말씀처럼 굉장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걸핏하면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잖아. 하지마 뭐 어떻게 하고. 이분은 뭐 과거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 시절에는. 총리 할 때도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럼요. 그 실세 총리로 유명했고 뭐 내 손아귀에 뭐 저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내 손아귀에서 놀아 뭐 이런 거 뭐
까불면 죽여버린다는 식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까지 극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그 윤석열이 입에 올리지 마. 이거는 대통령도 입에 안 올리는데 자꾸 니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우선 이미지 자꾸 훼손시키지 말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자꾸 키워놓으면 윤석열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날이면 날마다 기사 나오잖아요. 그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고 기사만 아니면 뭐든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권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두드러 맞을수록 그런 겁니다. 그래 키워가지고 그다음 어떡할 거냐고. 윤석열이도 몰리다 보면 아유 나는 대통령 못해 이러고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으로 떠들어서 괜히 밀어내지도 못할 거. 이러니까 차라리 니들 이제 제발 좀 떠들지 마라 이 말이겠죠. 근데 그 점에서 이해찬 씨 꽤는 많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나 여권 핵심부에서는 윤석열이 그동안에는 뭐 정치의 지자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통합당도 마땅한 후보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 속에 만약에 강제로 이렇게 물러나는 형국이 될 경우 대권 후보로 강력히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헤라클레스의 사과라는 얘기 전부 다 맨나 헤라클레스의 사과라는 게 있어요. 그 헤라클레스는 뭐 역사상 가장 힘이 센 그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사과가 하나 떨어져 있거든. 그 사과인지 과일인지 하여튼 발로 밟아버렸어. 밟아볼 때 이게 커요. 또 한 번 화가 나서 밟으니까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지금 그런 식이야. 그래서 윤석열이 괜히 문 대통령이 힘 좋다고 윤석열이 밟지 마라. 밟으면 우리가 손해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는 박범계 의원 이분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3선인가 될 정도로 중진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더라고요. 또 잘 아니까 윤석열 윤석열 총장 두드린다고 뭐 옆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사람 절대 아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이 나갈 것 같으면 진작 과거 보건검사로 이렇게 한직으로 돌 때 나갔지. 그대로 있었겠느냐 하면서 현실적으로 나갈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한다면은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해임을 해야 그만두라고 해야 나가는데 문 대통령의 성격상 또 여러 명분으로 볼 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니까 공연한 일에 정력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현실론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문 대통령이 정말 문 대통령 뭐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밑에 참모들이 조금이라도 현명했더라면 윤석열을 애초에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윤석열을 오히려 키워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크는 거야. 문 대통령 역시 다르구나. 원리 원칙을 정말 지키는구나. 윤석열 씨가 잘하면 윤석열 총장이 잘하면 그게 모두가 대통령 공이 되거든. 그런데 그거하고 그 둘이 말이지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맨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통령 원칙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법률가라면서 법을 제대로 존중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오직 자기 개인 그 뭐 수족이라 해서 조국이나 제가 이끄는 어떻게든 구해내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인식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조국을 히든카드로 해서 대권 후보로 키우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거기다 대고 칼질을 해버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울산시장 하명 수사라든가 선거 개입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 그거는 문제지. 문제죠. 대통령 재임 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물러난 뒤에 어떤 그러니까 결과가 올지 특검이 될지 뭔지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막을 칠 수밖에 근데 없죠. 지금 막다고 해결이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국이가 대통령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근데 대통령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조국이가 자기 대통령직을 내걸고 막아주겠습니까? 옛날에 노태우 전두환 경우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아무리 문 대통령이 조국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그 밑에 그 누구야 노태우 대통령 사랑했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권력의 추가 움직여지면 뭐 어쩔 수 없다고 그거를 자기가 이미 그거는 각오를 해야지. 내가 잘못했더라도 후임자 잘 뽑으면 나는
무시할 거다. 만약에 그런 따위 계산을 됐다면 그건 자기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이니 김남국이니 이제 초선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 정치를 뭘 압니까? 솔직한 얘기가. 최강욱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망론만 키워주고 있다고 이해찬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모르고 정치의 맥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막 들떠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언론에 막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보도가 나지고 뭐 기사가 되니까 설치니까 애들 입 다물어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옛날에 왜 저기 2004년에 그 이제 탄핵 그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152석을 열린 우리당이 차지했을 때 108번뇌가 생겼잖아요. 네. 걔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열린 우리당이 망한 거 아니야? 분열되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도 또 마찬가지라고. 초선 해가지고 막 천지를 모르고 그냥 날뛰고 말이지. 천방지축이죠. 천둥 벌거숭이 같이 말이지 나서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나중에 큰 그것은 상처를 입힐 거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노회한 이해찬 대표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전략적 판단으로 침묵 모드로 가자. 그래서 야금야금 고사작전 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침묵을 짓고 있던 야당 쪽에서도 슬슬 또 윤석열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통합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윤석열 거드는 듯한 모습만 보여도 저쪽에서 봐라 자들끼리 짜고 온다 음모론 뭐 이런 걸 걱정했는데 어쨌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입장을 밝혀라. 아니면 물러나라고 하던가 아니면 신뢰를 다시 하던가 뭐 분명히 하지 왜 어물러물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즉각 윤석열 찍어내기 제발 그만해라 중단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지금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좀 모처럼 그 아주 말의 재치를 좀 재치 있게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게 이 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뭐 짐승에 비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네이밍이었더니 맹견이니 애완견이니 자기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에 재치 있고 위트 있게 하는 건 좋은데 다만 그런 건 좀 가려서 특히 이제 당의 대표 좀 되는 사람이 말을 하면서 맹견이니 애완견이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무게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거대 여당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카드는 국민들이 다 관심이 높고 지지를 윤석열한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숟가락을 얹어도 돼요. 되지. 좋은 말하자면 투쟁의 수단, 대거여 견제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언급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석이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때리고 참 민주당도 때리고 다 때릴 수 있는 거야. 다 때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통합당이 이런 데서 야당에서 볼 땐 굉장히 좋지. 왜? 윤석열이 어차피 당신 대통령 당신이 뽑은 사람 아니야. 당신이 우리 총장님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냐. 이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말만 나오기만 하면 망신당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도 좀 그 밑에 참모들이 좀 현명하다면 앞으로 윤석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안 벌어지도록 차라리 신뢰를 해주는 게 낫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같이 좀 간단히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존 볼턴이 쓴 그 일이 있었던 방이라는 해고력이 사실은 볼턴은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엉뚱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벼락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를 때리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래서 그럼 바꾸고 날리라고 이쪽으로. 그런데 그게 바로 옆에 유탄 맞은 거야. 문 대통령이 유탄 맞은 유탄도 3개 맞았어요. 세게 맞았죠. 거기다가 지금 김여정이도 그냥 그럼요. 공격을 가하고 양쪽에서 그 양쪽에다 뺨을 맡겨 놓은 셈이에요. 지금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근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제도 다뤘고 언론에서 많이 예. 다뤘습니다만은 결국은 2018년 6월 11일 그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또 지난해 228 하노이 회담 예. 그리고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권들이 말하자면 정권 홍보 차원의 생쇼 벌린 것뿐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보여주기 쇼, 홍보쇼. 그런데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치명상을 입은 것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랄까 뭐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전자론, 뭐 중재자론, 뭐 이런 것, 중재자론, 무슨 촉진자론, 뭐, 뭐 이런 얘기를 논이 했어요. 많죠. 예.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볼턴의 얘기를 뭐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은 완전히 운전자론이 허상에 불과하고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궁창속으로 그냥 던져져 버린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없죠. 운전자가 아니고 완전히 곁다리 아닙니까? 판문점 회담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끼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애초에 내용이 없는 거였거든요. 애초에. 운전자 누가 시켜줘야 운전자지. 그렇죠. 그냥 승객이 있어야 자기가 앞에서 운전할 거 아니야. 조수도 못 되고 아예 그냥 발로 차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차에서 내리라고. 네 차는 나 안 탈 거야. 그 트럼프가 탈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가 탈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랬고 촉진자 뭐 어쩌고 해도 사실은 주역은 이 비핵화 문제에 관한 주역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거든. 예?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오히려 이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이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맨날 따라다니면 이 사람들 눈치 보면 저쪽에 가서 그게 뭐냐면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애타게 트럼프 만나자 했던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자 했던 것도 아닌데 정의용 실장이 댕기면서 저쪽에서 당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만든 이 창조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트럼프 만나고 싶어갖고 이렇게 중재 좀 해달라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창조해갖고 이쪽에서 만나자 갑니다. 또 저쪽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거짓말 쇼를 했다는 거죠. 창조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진짜 지 혼자서 다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빈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3년이 완전 허상이라는 것은 뭐 이번에 볼턴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김여정이가 입증해 준 거고. 그러니까 예.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헛소리만 하고 다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약속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런데도 말이지 국민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있다가 지금 뭐라 하냐면 볼턴이 뭐 다 아느냐 볼턴이 정의용 씨도 평소에 말이지 대통령이 그렇게 김여정한테 공격당할 때 입 꾹 다물고 있다고 자기한테 뭐 화살이 날아오니까 바로 지금 반발하고 났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럴 수는 있죠. 뭐냐면 사실을 볼턴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볼턴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시각에서 썼잖아요. 당연히 회고록 그럼 자기 시각에서 쓰지 남의 시각에서 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볼턴이 아는 걸 쓴 거야. 그건 정의용 자기 아는 걸 쓴 게 아니거든. 그건 자기가 회고록 쓰든지 하지. 아니 그러니까 정의용도 우리가 팩트로 얘기하면 팩트로 얘기를 해야 해요. 답을 해야 한다고. 거기에 대한 반격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그리고 윤건영이다 또 김경엽이다 민주당 또 나팔수들 있잖아요. 나서가지고 허접한 매판이 뭐 정신분열증 환자는 바로 볼턴이니 무기장사다 책장사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볼턴이 책으로서 팩트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다든가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설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구체적인 반박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반박하고 지금 말씀하신 뭐 저쪽에서 당신 그게 하는 게 보니까 조현병적인 아이디어를 냈더라 뭐 이러니까 그게 네가 조현병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돼드는 거. 하노이 회담이 조현병이라는 거죠. 아니 영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유엔 제재도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게 정신병적인 생각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왜냐면 또 이제 그것도 여기서 창조물이야. 뭐냐면 가서 야
김정은이한테 저 영변 그거 하나 내놓으면 유엔 제재 다 풀어낼 수 있다.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그 김정은이는 아깝지만 내단 말이야. 내니까 트럼프는 몰라 나는 그거 아니야.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로드맵을 내놔라. 그러니까 볼튼이나 그때 당시에 볼튼이나 트럼프 생각에는 뭐 트럼프는 그런 생각 안 했겠냐. 볼튼이 이제 실질적인 그 전략가니까 그때는 영변 하나 가지고 해결한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볼턴이 정신분열적인 아이디어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참 뭐냐면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놓고 구체적으로는 저 반박도 못 하면서 자꾸 아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또 그것도 있잖아요. 나 저기 아까 거기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나도 그 판문점 갈 거야 이랬더니 그쪽에서 4번인가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기어이 갈 거야 이래서 가는 거 지금 뭘 하냐면 그때 볼트는 몽골에 있었는데 뭘 아느냐 이런데 아니 그럼 우리가 딴 데 있으면 내가 하는 업무를 몰라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말을 그런 식으로 그게 반박이 안 되고 오히려 의심만 증폭시키는 게 되니까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문 대통령 구체적인 것을 지적해가면서 자기 저 입장을 밝혀야 될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진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볼턴의 해고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 믿을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남북관계 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현실성이 없는 빈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을 설득하려면은 사실관계를 명확하니 밝히고 또 볼턴의 주장에 대해서도 팩트와 팩트로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그래야 국민들도 그렇구나. 볼턴의 주장이 거짓이구나. 아니면 과장됐구나. 왜곡됐구나. 이렇게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